청풍촌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용화와 소소는 강을 따라 걸어 이곳까지 왔으며 이틀 밤을 노숙하며 먹을 것을 구해 겨우 도착한 것이다. 첫날 밤에는 동굴에서 잤고 둘째 날 밤에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잠을 청했다. 밤새 숲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으며 소소는 무서워서 용화의 팔을 놓지 않았다. 소소의 발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으며 용화의 몸 곳곳에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생긴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다. 급류에 휩쓸리면서 생긴 타박상도 있었고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으며 누가 봐도 고생한 티가 났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마을은 작았으나 활기가 넘쳤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으며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채소와 과일, 곡식과 천, 그릇과 농기구까지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우와, 소소의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작은 입이 벌어졌다. 산채에 갇혀 지내던 아이에게 이런 광경은 신기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반년 만에 처음 보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웃고 물건을 사고 팔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 공자님, 저기 봐요. 떡이에요, 떡. 소소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을 파는 좌판이 있었다. 달콤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으며 소소의 코가 실룩거렸다. 찹쌀떡과 인절미, 송편까지 가지각색의 떡들이 소반 위에 놓여 있었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느냐? 네, 조금요. 조금이 아니었다. 소소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으며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배를 움켜쥐었다. 용화도 마찬가지였고 이틀간 산열매와 물로만 버텨온 터라 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산채에서 가져온 식량은 이미 바닥났으며 어제 저녁은 굶어야 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용화는 주머니를 뒤졌으나 나오는 것이라곤 산채에서 가져온 작은 칼뿐이었다. 그것을 팔 수도 있었으나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 나았다. 지금 상황에서 무기 하나 없이 다니는 것은 위험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용화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소소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공자님, 저기 봐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소소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시장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군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손과 발이 뒤틀리듯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뒤집혀 흰자만 보이고 있었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왔으며 온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의원을 불러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쩌면 좋아, 아버님이. 노인 옆에서 중년 여인이 울부짖고 있었으며 노인의 손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 남편인 듯한 중년 남자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있었으며 처참한 광경이었다. 비켜라, 비켜. 군중 사이로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뛰어왔으며 손에는 약상자를 들고 있었다. 마을의 의원인 듯했고 헐레벌떡 달려온 탓에 숨이 차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며 다급한 표정이었다. 의원이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맥을 짚고 눈동자를 확인하고 입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손가락을 노인의 코 밑에 대어 호흡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으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 당혹감이 가득했다. 이건 보거독이요. 아침에 보거를 드셨소?
중년 여인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네. 네. 행상에게 산생선을 끓여드렸는데 복어인 줄 몰랐어요. 머리와 내장은 다 버렸는데도요. 복어는 살에도 독이 있어. 특히 산란기에는 더욱 심하지요. 의원이 말을 흐렸다. 독이 이미 퍼진 것 같소. 시간이 얼마 없소. 의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약상자를 뒤지는 동작이 점점 다급해졌다. 이것저것 꺼내보았으나 마땅한 약이 없는 것 같았고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녹두를 갈아 먹여도 보았으나 노인이 삼키지 못했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용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으며 어디선가 본 기억이 떠올랐다. 용족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의서들. 그 안에 독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인간의 독은 용족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으나 학문적 호기심으로 읽어두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지식은 언제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닥치는 대로 읽어두라고. 복어도. 정식 명칭은 테트로도톡신이라 했으며 신경을 마비시키고 호흡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해독제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지만 독의 확산을 늦추는 응급처치는 가능했다. 경혈을 자극하여 기혈순환을 늦추면 독이 심장으로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 용화는 앞으로 나섰다. 저기요. 의원이 고개를 들었으며 낯선 청년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뭐요? 지금 바쁘니까 비켜요. 복어독에는 경혈을 자극해서 독의 확산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곡지혈과 합곡혈을 강하게 눌러 기혈순환을 늦추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의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자네가 의술을 아나? 조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용화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젊은 청년이 갑자기 나서서 의술을 운운하다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뭘 안다는 건지. 저 청년이 누구야? 모르겠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옷차림을 보니 떠돌이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비켜서며 말했다. 해봐요. 어차피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용화는 쓰러진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으며 노인의 팔을 잡아 경혈의 위치를 찾았다. 용족의 기억력은 한 번 읽은 것을 잊지 않았고 의서에 나온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경혈의 위치, 누르는 강도, 지속시간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있었다. 손가락으로 곡지혈을 강하게 눌렀다. 발꿈치 안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었으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 힘을 주었다. 그리고 합곡혈도 엄지와 검지 사이의 물갈퀴 부분을 세게 눌렀다. 두 경혈을 번갈아 자극하며 기혈의 흐름을 조절했다. 노인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새파랗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뒤틀리던 손발의 떨림도 줄어들었다.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뒤로 젖혀졌던 몸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으나 확연히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다. 이게 정말. 의원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으며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효과가 있어. 저 청년이 대체 뭐야? 의원도 못 고치던 걸 저 사람이. 노인은 목숨을 건졌다. 의원이 가져온 해독제와 용화의 응급처치가 합쳐진 결과였으며 한 시즌이 지나자 노인은 의식을 되찾았다. 여전히 기운이 없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가족들은 울며 용화에게 감사를 표했다. 은인,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년 여인이 연신절을 하며 고마워했으며 남편도 옆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어린 손자도 따라서 절을 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용화를 올려다보았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한 눈으로 용화를 바라보았다. 저 청년이 누구야? 모르겠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의술도 아는 것 같던데? 그냥 의술이 아니야. 의원도 못 고치던 걸 저렇게 쉽게 고치다니.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으며 용화의 존재가 마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용화는 시선이 불편했으나 내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고 쉴 곳도 필요했다. 노인의 가족이 다가왔다. 은인,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할 텐데요. 용화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도운 것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점심이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아니, 며칠이라도 저희 집에서 쉬어가세요. 은인과 함께 계신 아이도 지쳐 보이니까요. 배가 고팠다. 용화는 옆에 서 있는 소소를 보았으며 아이의 눈이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떡 파는 좌판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고 작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던 것이 생각났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다. 작지만 깨끗한 초가집이었으며 마당에는 닭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텃밭에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우물이 있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다. 중년 여인, 노인의 며느리가 부산하게 음식을 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밥상이 들어왔다. 긴 쌀밥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몇 가지, 김치와 장아찌, 그리고 달걀 부침까지. 소소의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침을 꿀떡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의 음식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산채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많이 드세요. 용화와 소소는 밥상 앞에 앉았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고 밥 한 술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소소는 정신없이 밥을 퍼먹었으며 볼이 빵빵해질 정도로 입안 가득 채웠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은인,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며느리가 물었다. 용화는 잠시 생각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며 도적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도적들이 이 마을까지 찾아올 수도 있었고 이 착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여행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 아이는요? 동생입니다. 소소가 움찔했으나 용화가 눈짓을 보내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라버니예요. 그렇구나. 어린 동생을 데리고 여행을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부모님은 안 계시나요?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떠올랐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따뜻한 눈빛으로 소소를 바라보았고 반찬을 더 떠주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왔다. 노인을 살린 청년을 보러 온 것이었으며 용화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의술은 어디서 배웠느냐? 모두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용화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병을 물어보기도 했다. 용화는 대충 얼버무렸으나 사람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였다. 한 상인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 청풍촌 근처에서 무공을 따라하는 이상한 청년이 나타났다더군. 한 번 본 검법을 그대로 베끼다니 말이 돼? 용화의 젓가락이 멈추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극산적이라는 도적패가 그 청년을 붙잡았다가 놓쳤다더군. 지금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던데. 산채에서 탈출했다나 뭐라나. 용화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으나 곧 평정을 되찾았다. 소소도 긴장한 듯 용화의 옷자락을 살짝 움켜쥐었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야? 글쎄, 믿거나 말거나지. 허무맹랑한 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도적들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용화는 더 이상 밥맛이 나지 않았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수백 리 떨어진 곳 깊은 산 속에 숨겨진 거대한 동굴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횃불이 벽에 걸려 있었으나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림자들이 벽에서 춤추고 있었다. 은은한 향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으며 기이한 부적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 놓인 옥좌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의 절반이 붉은 문신으로 덮여 있었으며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극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검붉은 보석이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광대뼈가 험악한 인상을 더하고 있었으며 입꼬리가 잔인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 겸교주였다. 마교의 수장이자 무림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자였으며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정파 무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했다. 강호에서 그를 직접 보고 살아남은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 손에 꼽히는 자들마저도 평생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보고하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음성에는 기이한 힘이 담겨 있었으며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다. 소리가 동굴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퍼져나갔고 무릎 꿇은 자들의 어깨가 더욱 낮아졌다. 무릎 꿇은 자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으며 얼굴에는 역시 검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10대 장로 중 하나인 듯했고 목소리에 긴장이 담겨 있었다. 교주님, 청풍촌 인근에서 흥미로운 소문을 입수했습니다. 말해보아라. 한 번 본 무공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극염교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자세히 말해보아라. 극산적이라는 도적 무리가 그 자를 붙잡았다가 놓쳤다 합니다. 청풍검법의 초식을 단 한 번 보고 그대로 재현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형태만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발끝의 각도까지 완벽했다고 합니다. 발끝의 각도까지? 그렇습니다. 3년은 수련해야 할 동작을 단 한 번 보고 완벽하게 따라했다고 합니다. 도적들의 두목이 직접 확인한 바라 하니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극염교주가 손가락으로 옥좌의 팔걸이를 두드렸다. 똑똑 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으며 무릎 꿇은 자들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 소리에 담긴 의미를 알기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교주가 저 소리를 낼 때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방해하면 목숨이 없었다. 그런 능력이 실제한다면 극염교주가 중얼거렸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무림의 모든 무공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로군. 소림의 72절 기도, 무당의 태극검도, 화산의 매화검법도 모든 것을 한 몸에 담을 수 있다는 말이야. 교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만약 그 능력을 우리가 손에 넣는다면요. 천하무적이 될 수 있지. 극염교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으며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였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붉게 빛났고 동굴 안의 온도가 순간 떨어진 것 같았다. 무릎 꿇은 자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자의 인상착의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금빛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인상이며 인간이라 하기엔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금빛 눈동자라. 극염교주가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 자를 찾아라. 반드시 살려서 데려와라. 죽이면 능력도 함께 사라질 테니. 명을 받들겠습니다. 검은 옷의 무리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스며들듯 사라졌다. 옥좌에 홀로 남은 흑염교주가 손바닥을 펼쳤다. 손바닥 위에 검붉은 돌이 하나 놓여 있었으며 기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보석이었고 내부에서 무언가가 맥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심장이 뛰듯 규칙적으로 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했다. 귀환석이었다.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열쇠라고 전해지는 신비한 보석이었으나
지금까지 그 사용법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수백 년 전 마교의 선대 교주가 어느 고대 유적에서 발견했다고 전해지며 이후로 교주에서 교주에게로 전해져 왔다.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극염 교주는 귀환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으며 눈빛이 깊어졌다. 금빛 눈동자, 인간이 아닌 것 같다고 했지. 재미있군. 동굴 안에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용화는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노인의 가족이 신세를 갚겠다며 방을 내주었고 소소도 며칠간의 고생으로 지쳐 있어서 쉬어갈 필요가 있었다. 깨끗한 옷을 빌려 입었으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푹 잠을 잤다. 소소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고 마당에서 닭을 쫓아다니며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으며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시장에서 들은 소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도적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일어났으며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평화롭던 마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도적이다. 도적들이 나타났다. 용화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소소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마을 입구 쪽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10명 남짓한 기마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으며 선두에 선 자의 얼굴이 보였다. 장무혁이었다. 용화의 턱이 굳어졌으며 소소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용화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공자님, 괜찮다. 내 뒤에 있어라. 찾았다. 장무혁이 소리쳤으며 기마대가 마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좌판이 쓰러지고 물건들이 땅에 흩어졌다. 평화롭던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화는 소소의 손을 잡았다. 뒷문으로 나간다. 예. 노인의 집 뒷문으로 달려나갔으며 골목을 따라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따라왔고 장무혁의 외침이 들려왔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용화는 이를 악물었다. 골목을 빠져나가 숲 쪽으로 달렸으나 도적들이 이미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도적들이 나타났으며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말을 탄 자들이 길을 막고 있었고 도보로 따라온 자들이 뒤에서 쫓아왔다. 막다른 길이었다. 끝이야, 용화. 장무혁이 말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으며 검을 뽑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능력을 탐내는 자들이 있어. 좋은 값에 팔 수 있다더군. 순순히 따라오면 아이는 살려주마. 용화는 소소를 뒤로 숨겼으며 주변을 살폈다. 탈출로가 보이지 않았고 도적들의 수는 10명이 넘었다. 지금의 실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호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대낮에 민가를 습격하다니. 도적놈들이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는구만.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숲속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으며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다.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언뜻 보기에는 그냥 술 취한 노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용화는 느꼈다. 그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기운을. 숨기고 있었으나 완전히 감추지 못한 깊은 내공의 기운을.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 잠든 용과 같은 느낌이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올라왔다. 장무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냐? 노인이 술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들이킨 뒤 대답했다. 나? 그냥 지나가는 술꾼이다. 근데 젊은 것들이 아이를 괴롭히길래 참견하려고. 꺼져라. 노인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글쎄, 그런가? 노인이 피식 웃었으며 술병을 허공에 던졌다. 술병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장무혁이 칼을 휘둘러 술병을 두 동강 냈으나 그 순간 노인의 모습이 사라졌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더니 자취를 감춘 것이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도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장무혁이 놀라 주변을 둘러보는 사이 노인은 이미 용화와 소소 앞에 서 있었다. 용화조차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인간이 저런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꽤 빠른 편이로군. 하지만 이 늙은이만큼은 아니야. 장무혁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떠올랐으며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손에 쥔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누구냐? 노인네. 이름을 대라. 이름. 글쎄, 오래전에 잊어버렸는데. 노인이 턱을 긁적거렸다.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더라? 아, 취광도인이라고들 하지. 장무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취광도인. 도적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으며 몇몇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취광도인이라는 이름이 강호에서 갖는 무게를 아는 것이다. 무림 10대 고수 중 하나이자 예측 불가능한 괴짜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 이름을 아는 것 같군. 취광도인이 씩 웃었다. 그럼 이만 물러가지 않겠나? 오늘은 술이 좋아서 싸우기 귀찮거든. 장무혁이 이를 악물었으나 더 이상 나서지 못했다. 취광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강호에서 손에 꼽히는 고수, 그것도 괴짜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자신의 검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철수한다. 형님, 닥쳐. 저 노인을 상대할 수 없어. 목숨이 아까우면 물러나. 장무혁이 말에 올라타며 도적들에게 소리쳤다. 오늘은 물러난다. 하지만 기억해라, 용아.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저 노인도 없을 거다. 도적들이 말을 몰아 사라져갔으며 먼지만 자욱하게 남았다. 용아는 취광도인을 바라보았다. 왜 도와주셨습니까? 취광도인이 웃었다. 이유. 글쎄, 재미있어 보여서? 그가 용화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근데 너 재미있는 눈을 가지고 있구나. 금빛이라니 처음 보는 색이야. 용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취광도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인간 같으면서도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용화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으며 소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용화를 바라보았다. 취광도인이 술병을 집어들었으며 빈 병에서 더 이상 술이 나오지 않자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어쨌든 너희 둘 갈 데가 있냐? 없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지 않겠나? 마침 심심했거든. 용화는 잠시 취광도인을 바라보았다.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며 이 노인의 실력이라면 도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인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몰랐다. 감사히 따라가겠습니다. 취광도인이 활짝 웃었다. 좋아. 그럼 가자. 근처에 술이 맛있는 주막이 있거든. 아, 너희는 밥을 먹어야겠구나. 세 사람이 숲속으로 사라져갔으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취광도인을 따라 산길을 걸었다. 노인의 발걸음이 빨랐으나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술병을 들고 걸으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으며 마치 이 산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소소가 용화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공자님, 저 할아버지 믿어도 돼요? 글쎄,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도적들이 무서워했잖아요.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취광도인이 뒤돌아보며 웃었다. 뭘 속닥속닥 하느냐? 빨리 와라. 해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해.
용화와 소소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이 높아질수록 공기가 맑아졌으며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용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을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다. 의원에게 신세를 졌고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더 머무를 수 없었다. 흑염교가 자신을 찾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다. 공자님, 소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왜 그래? 얼굴이 슬퍼 보여요. 아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소소가 용화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저는 공자님만 따라갈 거예요. 공자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용화는 소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취광도인이 멈추며 앞을 가리켰다. 저기다. 내 집이야. 산 중턱에 작은 초가집이 보였다. 오래되어 보였으나 튼튼해 보였으며 마당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다. 주변에 대나무가 둘러싸고 있었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여기서 지내면 안전해. 흑염교 놈들도 쉽게 못 올라오지. 용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은신처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었으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소소가 환하게 웃었다. 우와, 예뻐요. 여기서 살아요? 취광도인이 기분 좋게 웃었다. 그래, 여기가 이 늙은이의 집이야. 들어와라. 밥부터 먹자. 세 사람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용화의 수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취광도인을 따라가게 된 용화와 소소. 하지만 이 괴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왜 용화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인가? 한편 흑염교의 마수가 조금씩 용화를 향해 뻗어오기 시작한다. 다음 화, 술꾼 도사. 용화, 무림에 떨어지다 사화 끝.